인범의 묘지명이고 두 번째로 남아있는 것이 1045년에 만들어진 유지성의 묘지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인범이나 유지성이나 모두 송나라에서 고려에 귀화해 온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서기 100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고려로 귀화를 해왔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묘지명 문화가 고려에 본격적으로 이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고려시대 묘지석 대부분이 개성과 경기지방에서 출토됐다는 점이다. 무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무신정권기 이전의 묘지석 1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시윤과 그의 처는 부임지에서 사망했지만 경기지방 장단현에 합장됐다. 전기의 처 고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방에서 사망했음에도 최종 매장지는 개경 근처로 나타나 있다. 대덕산하고 장단 부근입니다. 이것은 최루백과 염경에도 예외가 아니다. 바로 보이시는 거죠? 저쪽입니다. 저기 있는 산이 바로 두 사람의 무덤 역시 개성 근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묘지석이 수도인 개경 근처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려의 지배계층들은 중앙에 거주함으로써 모든 귀족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 중앙을 떠나서 지방으로 돌려보낸다는 것, 즉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귀양과는 달리 귀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일종의 형벌로서 간주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고려 전기의 지배계층들은 살아서도 개성주의에 살았고 죽어서도 개성주의에 묻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경의 왕성이 이렇게 표시가 개성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머물길 소원했던 고려 귀족들. 묘지석을 통해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묘지석들은 귀족들의 전유물로 죽어서도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자 했던 고려 귀족들의 특권의식이 반영된 징표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돌을 반듯하게 다듬고 여기에 한자 한자를 새겨넣기 위해서는 이 여간한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 글자뿐 아니라 이 테두리에 이렇게 무늬가 새겨진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염경의 경우에는 이처럼 이 묘지석 뒤편에 그림을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묘지석에 적을 내용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돌판에 새겨 넣으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데 이 묘지석이 무덤에서 출토가 됐다는 것은 시신과 함께 묻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묘지석이 완성될 때까지 이 시신을 땅에 묻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장례제도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제도를 연구하는 정길자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염경의 묘지석 가운데 장례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돌아가신 지 5일이 되는 날에 화장을 하셨는데 이 화천이라는 것은 관을 태운다는 말로서 오늘날 같으면 바로 화장을 이야기합니다. 화장을 한 후에 그 3년 무진 8월 17일 장어 인효원 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3년이 지난 다음에 본장을 했다, 매장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이라고 하면 시신을 불태운 후 남은 뼈를 가루내어 뿌리는 것을 생각한다. 그런데 염경의 경우는 화장 후 다시 땅에 묻었다는 것이다. 뼈를 가루내어 뿌리는 경우는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한다고 해서 단장이라고 한다. 반면 화장한 뼈를 다시 땅에 묻는 것은 화장과 매장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복장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복장의 경우 뼈를 땅에 바로 묻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찰 등에 모셔두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후손들은 살아생전 못다한 봉양을 올리는 동시에 매장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부모가 사망하면 자식이 3년상을 입습니다. 이 3년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3년 동안은 적어도 품에 안고 애지중지 키우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3년간 심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정월, 초하루와 보름 두 차례에 걸쳐서 후손들이 그 망자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명당 자리를 찾아서 묘지를 물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장품 같은 것도 마련합니다. 화장에 대한 현존 최고의 기록은 삼국시대 자장법사의 다비식. 이를 통해 화장제도가 도입된 것은 불교의 영향임을 추정할 수 있다. 화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것은 통일신라 문무왕 때부터다. 문무왕은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동해바다에 수장하도록 유언한다. 동해의 용이 되어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왜구를 무찌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무왕이 화장을 실천한 참뜻은 다른 데 있었다. 그는 당시 귀족이나 왕족들이 지나치게 화려한 무덤을 조성한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왕인 자신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검소한 장례 제도를 정착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후 화장은 귀족적인 장례 제도로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것은 화장한 유골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석관이다. 길이가 약 70cm에 불과해 직접 시신을 넣었던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장한 유골과 부장품 등을 넣었을 것이다. 석관은 6개의 돌판을 조립해서 만든다. 먼저 바닥돌에 홈을 파서 측면석을 꽂을 공간을 마련한다. 2장의 긴 석판을 마주놓고 그 모서리에 작은 석판을 꽂은 후 바닥돌에 끼워 고정시킨다. 마지막으로 뚜껑돌을 내려놓으면 석관이 완성되는 것이다. 뼈를 직접 담은 그릇을 내용기라 하고 그 내용기를 다시 보호하는 차원에서 담은 그릇을 외용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외용기는 돌로서 만들어서 내용기를 보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용기는 돌을 납작하게 다듬어서 판석으로 만듭니다. 이 판석 6개를 조립을 해서 만드는데 그 크기는 대략 1m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 이유는 운송의 편리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석관은 그 표면에 화려한 선각화가 그려져 있다. 대개의 경우 석관의 사면은 하늘의 동서남북을 지킨다고 알려진 사신도가 그려진다. 뚜껑돌의 표면엔 비천상을, 안쪽엔 성수도를 새겨놓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가장 그 이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는 사방에 사신이 있었습니다.